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종호입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빈 사무실이 늘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 자리 잡은 재택근무 체제가 계속된 영향입니다. 이렇게 빈 사무실이 늘면 부동산 평가액이 얼마나 떨어질지 한 글로벌 업체가 조사해 봤는데요. 우리 돈으로 대략 1020조 원 정도의 부동산 가치가 사라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무실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해답은 어쩌면 일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상업용 오피스 빌딩의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건물주들은 빌딩을 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의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건물을 산 개발회사들이 오피스 빌딩을 주거용 빌딩으로 개발한 겁니다. 도심 한복판에 부족했던 주거 공간이 새롭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재택근무가 본격화된 최근에는 그동안 소외받았던 지방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습니다.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는 청년들이 홋카이도나 오키나와와 같은 한적한 주택을 매입해 살기 시작한 겁니다. 코로나19라는 복병이 지방 소멸을 막아줄 기회를 가져다 준 건 아닌지, 대도시 주택난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어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인지 모르겠네요. 7월 14일 금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양효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중에서 가계부채 소식이 좀 눈에 띕니다. 네, 이게 뭐 저희 또 기사를 쓸 때 보면은 가계부채 폭탄 돌리기, 시한폭탄, 그동안 기사상에 자주 등장했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사라지다가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니까 이제 돈을 빌린 입장에서는 돈을 더 빌리기보다는 좀 갚아 나가면서 좀 관리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좀 둔화했던 건데, 이 잠잠하던 가계부채가 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이런 통계가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가계부채가 최근에 다시 많이 늘어났나 보죠? 네, 일단 가계부채를 살펴보면은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줄여서 주담대라고 부르는 대출이죠. 이 대출이 지난 한 달 새 7조 원이 늘었습니다. 한 달 새요? 한 달 새 7조 원이 늘었고, 지금 이제 3월부터 주담대는 넉 달째 지금 늘어나고 있고, 달마다 증가폭이 껑충껑충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또 넘었고요. 1062조 원을 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늘어난다는 건 어떻게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 주택거래 늘었다, 입주 물량도 따라서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 실제 수치도 그렇습니다. 이 서울 수도권의 주요 단지들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이제 반등할 거다라는 전망도 크게 늘었거든요. 기대도 개선이 많이 됐고, 이게 2-3개월 시차를 두고 금융부문 통계에 반영되는 거 아니냐, 대출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3월과 4월의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가 34,000에서 5,000호씩 회복세를 좀 보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출 수치에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대출 부분에 시차를 두고 반영됐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대표되는 정책금융 상품, 이런 것들이 늘면서 가계가 주담대를 늘리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지목이 된 거고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진짜 지금 좋으냐, 그래서 대출이 지금 늘고 있는 거냐, 여기에는 조금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 다른 대출, 그러니까 은행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이금융권 대출이 함께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주택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양상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지난달 이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6천억 원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은행 신용대출 등 이제 기타 대출로 묶이는데 이게 1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따라서 이걸 좀 따져본다고 하면은 은행 주담대 증가가 이 집을 사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지만, 일단 전세 보증금을 좀 돌려주거나 아니면 생계자금으로 쓰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예전과 달리 이번에 증가하고 있는 주담대 증가 내용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온전히 그렇게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 건설 그 경기를 보면 그런데요. 예. 이 주담대 늘어났으니까 부동산 살아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심하게 얘기하면 뭐 곡소리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5월에 아파트 브랜드 해피트리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일이 있거든요. 네.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한때 이제 시공 능력 평가 50위까지 올랐을 정도로 업력이 한 40년 가까이 되는 건설사였거든요. 근데 공사 대금 미수금만 280억 원을 넘어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일단 법정 관리 신청했는데 이렇게 올해 상반기에 종합 건설사 폐업이 250건에 달했거든요. 네. 이게 1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저는 서울하고 수도권에 미분양 물량 이런 것들이 대부분 소진되고 있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지 않은가 봐요. 네, 이게 뭐 양극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금융권으로 좀 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불리는 대규모 부동산 대출에서 혹시나 우리 위기를 이렇게 나타내는 트리거, 방아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 부분에 또 악재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PF 부분에 이제 앞서 터진 새마을금고 사태, 이거는 정부가 사실상 이제 지급보증 카드를 꺼내 들면서 진정세로 들어서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이 최근에 GS건설 사고가 터지면서 다시 또 불안감에 휩싸이는 분위기입니다. GS건설은 요즘 뭐 순살이라는 네, 뭐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본인들 차원에서는 수습하겠다고 전면 재시공을 약속했잖아요. 네,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게 원인이 전반적인 부실 시공으로 밝혀지면서 이게 거의 70% 이상 지어진 단지를 다시 허물고 새로 짓게 됐거든요. 그래서 최대 5천억 원의 우발적인 비용이 생긴 건데 뭐 주가는 이미 뭐 10년, 20년 전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고요. 투자자들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이제 GS건설의 2, 3분기 실적에 큰 타격이 올 거다 이렇게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의 손실도 걱정이지만 우리나라 대표 건설사인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몇 번의 국면이 더 있거든요. 일단 공사비는 GS건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됩니다. 막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추락한 이제 브랜드 신인도, 이거는 더 큰 문제고요. GS건설의 신인도가 하향 조정될 경우에는 이 PF 대출을 차환, 그러니까 만기를 계속해서 연장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수치를 보면 지급 보증 규모가 거의 3조 원에 달하는데 이 중에 한 40%가 1조 2천억 원. 이게 올해의 만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GS도 문제겠지만 이 사태가 시장 전체적으로 뭐 큰 파장을 일으키진 않을까요? 일단 GS건설이 초우량 건설사였고 시공 능력 평가 거의 뭐 1위를 놓친 적이 많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 변곡점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이게 8월 중순에 GS건설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부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최고 건설업 등록 말소나 영업 정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한번 금융권에 또다시 충격파가 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고,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다는 거는 암묵적으로 LH도 껴있는 상황에서 이게 등록 말소나 이런 데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또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법을 만들 때 뭔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엄단하기 위해서 등록 말소니 영업 정지니 이런 극단적인 어떤 처분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법을 이런 걸 집행하려다 보면 이게 오히려 더 큰 악영향을 미칠까 봐 실제 유명무실해지는 법들인 경우도 많거든요. 이번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줬는데 이렇게 등록 말소 같은 지키지 못할 법안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것도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이 가장 또 무서워하는 게 또 금전적인 징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벌적 배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돼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게 상대적으로 좀 미약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얘기 좀 해볼게요. 물가지표 발표 났는데 충격입니다. 이번 주 중국과 미국의 6월 물가지표 속속 발표됐죠. 근데 중국 수치들이 좀 충격을 줬습니다. 어느 정도 나왔나요? 일단 중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이제 애누리 없이 0%가 나왔고요. 0%? 그만큼 물가가 아예 오르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생산자 물가, 그러니까 우리가 도매 물가로 흔히 말하는 PPI 마이너스 5.4%가 나오면서 이거 중국 경제 진짜 심상치 않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PPI가 시차를 두고 또다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는 이제 도매 물가라고 하는 이유가 일단 기업들이 물건을 떼오거나 생산을 위해서 중간재를 사들이는 물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가가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생산 활동이 좀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물건 잘 팔리고 경기 살아나면 물가도 조금씩 오르는 게
사실 자연스럽죠. 훈훈한 모습인데 지금 중국은 좀 차갑게 식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물가 지표만 보면 중국의 내수 시장이 크게 활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 문제는 중국의 내수도 내수인데 수출도 줄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 중국 수출이 1년 전보다 12% 이상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5월에도 또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긴 한데 중국도 수출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입액도 8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좀 더 어둡게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사실 지금도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금리 올리고 있는데 야, 중국은 정말 상황이 다르네요. 맞습니다. 이게 현재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 먹거리 물가가 이제 가파르게 또 오르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야, 물가 좀 낮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디플레이션이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중국 정부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사실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을 더 무서워해요. 맞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 이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오늘 물건값이 가장 비싸기 때문에 소비를 계속 뒤로 미루게 되고 소비 줄고 물건 안 팔리니까 생산 줄고 결국 공장 덜 짓고 투자 줄면 있던 공장 사라지고 실업자 생기고 그럼 또 소비 줄고 이런 악순환에 이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야, 듣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그럼 이런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있는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래서 사실 증시에서는 이 중국 정부가 내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한번 크게 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좀 섞인 거죠. 근데 블룸버그 등 외신은 이제 중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가 지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이 부양책을 쓴다고 해도 중국의 어떤 대외 수출이 크게 늘어나긴 좀 어려울 거다. 이 수요가 전반적으로 가라앉아 있다는 거고요. 네.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중국 측 정부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내 외국인 직접 투자, 그러니까 FDI라고 부르는 게 1년 전보다 5분의 1 토막으로 급감했습니다. 원래 중국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많은 나라인데요. 참. 맞습니다. 이 중국 경제가 개방된 이래 거의 한 30-40년 동안 외국인 투자 유입이 유출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올해는 이게 뒤집어질지도 모른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이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중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지금 좋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중국 경제를 우리가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 경제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데 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걱정됩니다. 맞습니다. 역시나 7월 초 무역 수지를 보니까 이 관세청에서 속보치를 발표를 했는데 대중국 수출이 줄면서 적자 보였고요. 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3.5%로 동결을 했죠. 그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하반기는 중국의 더딘 회복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또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2%대로 들어온 우리 물가도 사실 하반기 때는 3%대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왔고요. 지금 2%가 나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반대로 지난해 하반기에는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으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다시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이런 과정에서 이번에 돌아오는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다고 해서 다들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0.25%포인트,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이렇게 한 차례 올릴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보지 않은 영역이죠.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벌어지는데 사실 뭐 기계적으로 이게 많이 벌어지면 뭐 자본이 유출되고 네. 뭐 이런 것은 법칙은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또 불안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포인트까지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처음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얘기들도 있는데 이것도 소개시켜 주시죠. 네, 이 지난 12일부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가 유예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이 정식 명칭은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 제도입니다. 네. 디폴트가 원래 뭐 초기값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입자가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퇴직연금을 사전에 지정했던 방식으로 알아서 굴려주는 건데 이게 유예 기간이 끝나고 의무화되면서 처음 한 번은 이제 지정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네. 대부분 이제 연금은 DB형과 DC형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 DC형으로 전환한 분만 이제 가능하고요. 예. 혹은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IRP라고 부르는데 이분들도 이 디폴트 옵션을 일단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 상품이 뭐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렇게 4단계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예. 본인의 성향에 맞게 금융사의 상품을 잘 보고 결정을 하시면 이게
자신의 퇴직연금, 소중한 연금 아니겠습니까? 예. 방치되는 경우를 좀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연금이라는 것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하도 방치해 두시니까 네. 처음에 설정한 대로 그럼 저희가 최대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디폴트 옵션을 사용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 경제 뉴스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있을 경제 일정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중국 경제 이야기 해드렸었는데 이 시점에서 다음 주 17일 월요일인데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습니다. 이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게 되는데 1분기에 4.5% 보였고요. 이번에 이걸 넘어서는 7%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아까 중국 경제 안 좋다고 하지 않았나 하실 수 있는데 이 7%를 좀 더 살펴보면요. 작년 이맘때가 바로 중국이 코로나 막바지 도심을 봉쇄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경제는 곤두박질을 쳤고요. 네. 그래서 그 봉쇄 당시 1년 전과 비교한 올해의 수치는 7% 성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거 고성장으로 복귀한 거 아니냐? 착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1년 전체로 했을 때는 올해 중국 경제가 이 3%대 성장에 머물 거다. 이런 진짜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에서는 또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양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건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일부 종목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주에 중요한 가격 결정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우유 좋아하거든요. 우유. 예. 우유 가격이 사실 이제 우리가 원유의 기본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거를 1년에 한 번 이제 통계청이 이제 상반기 결산을 내서 통계치를 발표하면 그때부터 테이블에 앉아서 기본 가격을 논의합니다. 8월 달부터 적용되는 건데 낙농가와 우유업계가 모여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현재 이제 막판 협상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통계청에서 나온 품목별 가격 통계를 보면 이것도 사실 좀 충격적이었는데 네. 치즈 가격이 정말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올랐습니다. 이야. 전체 유제품 가격도 많이 올랐고 우리가 이제 우유처럼 그냥 흰우유 많이 드시기도 하겠지만 예. 여러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값 이런 게 오르는 게 전체 물가를 또 광범위하게 끌어올린다고 해서 밀크플레이션이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예. 이 밀크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원유 기본 가격마저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지금 관심이 큰 거고요. 낙농진흥회장, 그다음에 생산자 측 이사 3명, 유업계 이사 3명 등으로 이 소위원회가 꾸려지고 여기서 이제 기본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결정된 가격은 다음 달, 그러니까 8월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 물가 인상에 대한 압박이 크지 않습니까? 라면값도 내려라, 뭐 밀가루값 내려라 이렇게 하는데 사회적으로 좀 이목이 좀 쏠려 있는 거고요. 그런 만큼 협상이 지금 난항을 좀 겪고 있습니다. 협상 시한이 다음 주 19일까지로 일단 미뤄진 상황이고 예. 지금 기본 가격은 리터당 996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최소 6.9%에서 최대 10.4%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유가 들어가는 빵, 뭐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식품 물가를 또 한 번 자극할 거라는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유값만이 아니라 진짜 빵하고 과자 다른 것도 자극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주에 뭐 또 다른 중요한 일정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게 우유값만 있는 건 아니고요. 내년도 최저임금도 결론을 지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대 가장 늦은 최저임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노아사가 지금 현재 금액 차이를 835원까지 좁히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최저임금 전원위원회가 종료가 됐는데 결국 결론을 내지는 못했고요. 다음 주인 19일 자정 이후에 이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희 양측의 입장을 보면 노측도 사측도 다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거든요. 금액 차이는 세부적으로 얼마나 나나요? 금액 차이는 지금 근로자 위원 같은 경우에는 1,620원. 1,620원이요? 네, 그다음에 요구하고 있고 사용자 위원들은 10,000원을 안 넘긴 9,785원. 이게 6차 수정안입니다. 이게 거의 지금 금액만 단순 비교해도 1,000원 가까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처음에 비해서는 많이 온 거거든요. 이게 온 거예요. 2,000원까지 차이가 났었는데 예. 사실 이 정도면 많이 좁혀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다음 주 이제 19일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사실 요게 이제 사용자 측에서 보면은 최저임금의 어떤 인상은 또 비용 인상이고 네. 그럼 또 가격 인상에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2,590원이나 되는 차이에서 835원까지 좁혀져 왔지만 양측 다 금액이 줄어들수록 후퇴할 수 없는 길을 지금 배수의 진을 치고 하고 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원만하게 좀 합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실질 소득 줄어드신 분들 생각하면 급격히 올려야 되고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런데 소상공인 분들은 지금 우리가 적자 경영하는데 뭔 소리냐 소리도 나오고 이번만큼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애매합니다. 네, 양측이 굉장히 팽팽하고 다 양쪽에 이제 논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사회적 합의겠죠. 그래서 이 중간 어느 수준에서 다음 주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을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세계 곳곳에서 날씨 때문에 정말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농작물 가격이 급등했거나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오는데 인도에서는 특히 토마토 가격이 5배 올랐다고요? 네, 이 6개월 사이에 5배가 오른 겁니다. 인도 소비자 보호국에 따르면 수도인 뉴델리에서 팔리는 토마토 1kg이 올해 1월에 27루피였다가 이번 주에 138루피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kg에 400원 하던 토마토가 6개월 사이에 거의 2,000원이 된 거예요. 참 웃음만 나오네요. 네, 근데 이게 같은 지역에서 휘발유 1리터당 가격이 96루피거든요.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500원 정도 하는데 토마토 값이 휘발유 값보다 비싸진 거죠. 그렇네요.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5배가 오르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토마토 가격의 급등 하나가 6월 인도의 인플레를 올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6월 토마토 키로당 가격이 5월 대비 127% 오르면서 이 전체 식품 가격 항목이 전월 대비 2.18%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는 곧 전체 CPI 지수를 한 달 만에 1% 올리는 결과를 만들었고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 식재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한 달 새에 무려 2배가 올랐으면 전체 CPI가 이것 때문에 오르겠죠, 당연히. 근데 그럼 인도 사람들은 토마토만 먹고 살 수도 없을 거고, 토마토를 제외한 다른 것만 먹고 살 수도 없을 거고,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인도 사람들이 사실은요, 토마토를 주로 먹고 산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요리에 토마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게 커리. 에도 들어가고요. 인도 국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에 하나인 마살라가 그 토마토를 기본 그 소스 주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 요리하면 그 떠오르는 맛이 신맛, 뭐 아니면 좀 달콤한 맛, 그리고 색깔 같은 경우에는 좀 붉은색, 갈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토마토에서 만들어지죠. 국물 요리, 뭐 카레, 찜 같이 걸쭉한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도 토마토가 사용되고요. 많이 생산되고 또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 분들이 토마토를 즐겨 먹는지 전 몰랐는데 그러면 아마 자국 내에서도 생산량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인도가 세계 3대 생산국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는 사실 땅덩어리가 크고 국토의 위와 아래, 북쪽과 남쪽 간의 길이도 전 세계에서 2번째로 길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기후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농산물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에 있어요. 토마토는 보통 인도 전역에서 생산은 되는데 인도 남부와 서부에서 절반 이상이 자랍니다. 보통 8월이 수확기라서 그 수확기 직전인 6, 7월에 가격이 확 비싸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요즘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토마토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 건 여느 나라처럼 이제 기후 문제죠. 극단적인 날씨가 계속 이어졌던 건데 일단은 기온이 너무 올랐고 제때 비가 와주지 않고 늦어졌고 또 그 이후에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 피해도 있었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날씨 때문에 병충해 피해도 심각했고요. 지난 4월에는 뉴델리 기온이 7일 연속으로 섭씨 40도를 넘었는데 그 시기에 토마토가 꽃을 피워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꽃이 못 피우면서 올해 토마토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나마 수확된 토마토 중에는 대부분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공급되는 게 거의 없던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인도 맥도날드 일부 매장에서는 품질과 공급 부족을 이유로 버거에서 토마토를 한동안 빼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충분한 양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기후 변화가 뭐 식자재 이런 것들의 가격 폭등 일으킨다 뭐 그런 건 다 알고는 있는데 2배 가까이 오른 건 참 드문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인도가 세계 3대 토마토 생산국이고 다양한 농산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농업 생산력이 매우 낮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통계를 보면 확 느껴지실 텐데 인도의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전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전체의 50% 후반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구 절반 이상이 농사를 짓는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전후라는 거는 뭐 농업 기술, 물 저장 시설, 재배 시설 같은 인프라 시설이 부족해서 다른 나라보다 더 크게 기후 변화 영향을 받는다. 투입 인력 대비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죠. 아, 그렇군요. 앞서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커리, 마살라 이런 다양한 인도 음식에 다 식자재로 다 들어가는 게 토마토인데 네. 거의 주식인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부족해지고 비싸지면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즘 인도 사람들이 네팔에 건너가서 네. 토마토를 사온다고 합니다. 아. 인도와 네팔 국경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인도인들이 국경을 넘어서 토마토를 사재기 하면서 네팔 상인들이 평소에 2배가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현지 기사가 있었어요. 예. 이전 수준만큼 토마토 가격이 네팔에서 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인도에서의 토마토 가격 대비 한 40% 정도 낮은 가격에 사올 수 있다고 하고 인도 정부도 이렇게 많이 주식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네. 민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가격을 좀 조절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유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올해 여름에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이나 또는 네. 인근에 여행 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가 작년에도 수화물 처리해 줄 사람이 없어서 공항이 마비돼서 그렇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작년에 그랬다는 거고 예. 올해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 일단 작년에는 항공사들과 공항들이 좀 팬데믹 때 해고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오픈이 됐을 때 충분히 충원이 되지 않는 바람에 업무를 처리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수화물 분실도 일어나고 항공편 지연도 되고 뭐 결항도 되는 여행 대란이 일어났었는데 올해는 유럽의 항공 관제사들이 문제가 된 겁니다. 네. 유럽은 유럽 전체 영공에서 항공 교통을 관제하는 유로 컨트롤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유럽의 전체 하늘길을 조정하고 계획하는 어떤 중앙기관 같은 건데 네. 예를 들어서 항공사들이 우리 오늘 런던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몇 시에 어떤 경로로 뭐 이렇게 저렇게 운행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유로컨트롤에 그 계획을 확인을 하고 항공법에 그게 어긋나는지 연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인지 동시간대 혹시 다른 항공기 방향과 뭐 부딪히거나 경로가 엇갈리거나 뭐 규칙에 맞는지 이걸 다 확인하고 승인을 해주죠. 예. 그리고 각 공항 관제탑 그리고 항공기 사이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주는 것도 유로컨트롤이 하고요. 유럽 내 공항 관제센터 전체를 컨트롤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유럽 전체 비행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총체적인 관리를 예. 해주는데 여기에도 노조가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유니온 신디칼레 브룩셀스라는 줄여서 USB라는 노조가 예. 관제사들 우리 더 늘려달라. 이거 음. 우리 은퇴해야 되는데 대체 인력 없지 않냐. 조건도 급여 조건도 좀 올려달라 이런 협상을 벌이면서 안 해주면 우리 6개월 내에 파업하겠다 이런 경고를 던진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유로컨트롤에서 교통정리해주는 사람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하면 더 줄어들 거고 그럴 경우에는 올 여름 유럽 전역에서 전체 항공편의 한 20-30% 정도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유럽 여행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유로컨트롤이 매일 관리하는 항공편이 33,000편이 넘고요. 와, 매일 33,000편이요? 네. 근데 이게 성수기가 되면 예. 금요일 하루에도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관제사들이 매일 조종사와 나누고 처리하는 메시지만 96,000건에 이른다 그래요. 인력이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요. 네. 예, 최근 유럽 여행 보면 특이한 것 때문에 또 더 골치 아픕니다. 네.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공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항공로를 이용을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방송에서 핀란드 분 한 분을 뵀는데 네. 예전에는 그냥 금방 갈 수 있었던 게 지금 몇 시간을 더 걸려야 되는 무슨 영국 가는 정도의 그 시간이 걸린다고 하던데 네. 이게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지인 중에 한 분이 출장을 갔다 오셨는데 네. 평소보다 2시간 정도 더 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럽으로 향하던 비행기는 다른 곳으로 돌아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기존 영공의 한 80% 정도만 이용할 수 있게 된 건데 예. 이렇게 되면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 나라의 영공을 지나야 하니까 관제사들이 더 바빠지겠죠. 예. 그렇군요. 이번에는 또 프랑스 소식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프랑스 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파업도 영향을 줬다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예. 지금 이런 유럽 여행이 힘들어지는 이유도 프랑스 연금 개혁과 관련이 있다. 이런 소식인데 프랑스는 아직 연금 개혁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파업이 조금 사그러들기는 했지만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하나가 프랑스 항공교통 관제사들의 파업인데요.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하면서 프랑스 공항들의 관제탑에서 관리 감독해줄 사람이 줄어드니까 예. 항공사들한테 항공편 그냥 20-30% 좀 줄여라. 당신들 챙겨줄 사람 없다 하고 관제사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지난달 말에 프랑스 관제사들이 한 34시간 동안 파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틀 동안 900편에 이르는 항공편이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야. 그리고 또 이 밖에 이탈리아 전역의 공항 관제, 수화물 관리직 등이 내일 파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스페인은 지난달부터 특정 항공사 조종사들이 무기한 파업을 하고 있고 또 뭐 벨기에, 포르투갈 이런 유럽 여러 곳에서 관제사, 조종사, 승무원 등이 파업을 계획하거나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영국 항공사 중에 이지젯이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우리는 사실 항공사 직원들은 충분해. 우리는 문제 없는데 항공 관제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이 관제사들의 파업으로 비행이 더 제한적인 상황이 됐으니까 네. 올여름 예정이었던 1,700편의 항공편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럽은 어떻게 보면 근무는 계속 하고 싶은데 네. 근무 환경이 안 좋아서 파업을 하는 과정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네. 조용한 퇴사 이게 유행어처럼 번졌잖아요. 네. 이것도 참 특이합니다. 그랬는데 예전에 그 작년쯤에요. quiet quitting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게 직역하면은 굳이 직역하면 조용한 퇴사. 예. 이게 진짜 조용히 퇴사하는 거는 아니고 네. 굳이 이제 맡은 일 외에 더 나서서 뭘 하지 않고 최소한의 업무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거나 좀 공을 들인다거나 이런 거 안 하고 딱 정해진 근무 시간만큼 월급만큼의 업무만 하는 사람, 뭐 동료들하고도 굳이 애써 어울리지 않고 자기 인생을 일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말하거든요. 작년에는 요게 이렇게 20대 중심으로 열풍이 널리 퍼졌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줄고 새로운 형태의 근무 태도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직역하면 시끄러운 퇴사. 이것도 진짜 퇴사는 아닌가 보죠? 아닙니다. 라우드 퀴팅이라는 건데 이것도 진짜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아니지만 조용한 퇴사와 정반대로 회사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네. 퇴사를 고려하면서 예고 없이 갑자기 자리를 뜬다거나 뭐 온라인에다가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을 게시하거나 뭐 할당된 업무를 거부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 또는 보란 듯이 진짜로 그만두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퍼뜨리는 그런 행동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네, 이건 저도 많이 봤어요. 네. 요즘 틱톡에서 네. 그만두다에 퀴트 이거 틱톡 할 때 톡 붙여서 퀴톡이라고 해시태그를 해서 영상을 올리거든요. 네. 근데 뭐 상사에게 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알리는 거를 라이브로 이렇게 맞아요. 하거나 뭐 우리 오늘 영업 안 할 겁니다. 우리 직원들 다 안 하고 문 닫아요 하고 텅 빈 맥도날드 매장을 뭐 찍어서 올린다든가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톡이라는 해당 해시태그로만 4천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영상이 하도 종류도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많은가 싶긴 한데 실제로도 숫자가 많은가요? 미국 갤럽이 최근에 160여 개 국가 직장인 약 1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 중에 1명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회사에 반발하는 라우드 퀴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직장에서 조용한 퇴사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 퇴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죠. 이들 중에 60%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인데 예. 이 사람들이 팬데믹 이후에 지속되는 구인난 때문에 금방 새로운 직업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예요. 특히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인기가 많으니까 네.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런 불만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끄러운 퇴사는 조용한 퇴사와 달리 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이 갤럽 조사에서 조용한 퇴사자와 시끄러운 퇴사자를 합쳐서 세계 경제에 주는 손실이 얼마나 될까 하고 따져봤는데 8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경을 넘어서고요. 세계 GDP의 약 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다만 이 조용한 퇴사는 개인의 하나는 좀 심리적인 성향인 거라서 예. 시간이 좀 지나면서 회사 성과나 문화에 영향을 준다면 이런 시끄러운 퇴사는 개인의 노골적인 감정에 의한 어떤 행동이기 때문에 네.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죠. 그렇겠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파업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의 사기도 떨어뜨리고 예. 생산성도 낮추고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직률도 오르고 인재 손실, 뭐 남은 사람들의 업무 부담 증가 이런 거를 이끌게 돼서 직원과 고용주 사이의 신뢰가 심각하게 깨지니까 요즘에 고용주나 이 관리자들이 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중국 소식입니다. 요즘 중국에서 결혼 허락 받으려면 이 네. 과일 들고 가면 100% 성공이다라고 했는데 네. 저는 그래서 무슨 과일인가 봤더니 저는 이거 함부로 안 건드리거든요. 아 정말 바로 두리안입니다. 예.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기는 과일 있죠. 네. 어떤 분은 정말 도무지 냄새가 나서 못 그러니까요. 먹겠다 하는데 저는 참고로 예전에 중국 출장 갔을 때 네. 귀한 과일이라고 대접을 받았거든요. 너무 맛있던데. 맛은 있죠. 네. 그 냄새가 괜찮던데요. 예. 아무튼 이 두리안이 요즘 중국에서 부유층을 상징하는 격식 있는 과일로 인식이 되고 있답니다. 원래 중국에서는 체리 프리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리가 비싼데 네. 비싼 체리를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는 부유층을 뜻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체리 프리덤이 아니라 두리안 프리덤이 대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조사 선물이나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는 길에 들고 가는 그 과일 바구니에 반드시 두리안이 들어있어야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낀다. 이렇게 하고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특히 시골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두리안 한 통이 닭 3마리보다 영양가가 높다는데 반색을 하면서 네. 아이고 박서방 왔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세계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비욘세의 Break My Soul입니다. 미국의 조용한 퇴사와 함께 유행했던 퇴사곡이라고 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일요일 7시 5분 주간 하이라이트와 지리는 경제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